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5번째 마지막 도메인 교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화주 쪽이신 유니트레이드의 최현우 대리님을 함께 모셨고요. 영업 지원에서 지금 화주 사이드에서 현업을 아마 가장 가까이에 하고 계시는 분이실 거라서 발표 들어주시면서 궁금한 점은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고 큰 박수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유니트레이드 영업지원팀 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첫 직장으로 유니트레이드에 2019년도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원클럽맨으로 4년 6개월간 근속 중인데요. 당시 입사한 지 한 4개월 만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했어요. 네,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던 시점에서 트레이드링스를 이렇게 발품 팔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좋은 포워더분들이랑 일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물리난 해소를 할 수 있겠구나, 조금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고 지금까지도 트레이드링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 받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유니트레이드에서 영업지원팀으로서 무역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본론에 앞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던 무역 이론과는 조금 벗어난 그런 좀 삶의 체험 현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저희 유니트레이드의 특수성에 맞춘 최적화된 프로세스인 점 참고를 해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드릴게요. 이름은 유니트레이드고요. 네, 설립은 2015년에 했습니다. 열 전사 필름을 메인 주력 상품으로 삼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 전사 필름, 영어로는 히 트랜스퍼 필름이라고 하는데 열을 스스로 발열시키는 그런 품목은 아니고요. 원단이나 유리, 가구 등에 이제 부착이 되어서 장식품으로 쓰이는 그런 원자재에 속하는 품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 매출로는 이제 70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저희 수출 기업이니까 이제 매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5년도 설립을 한 뒤로 이제 23년까지 계속 매출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죠.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대외적인 그 경제 침체 상황을 좀 고려를 했을 때 뭐 낙관적인 시선으로 매출 방어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 중장단기 목표인 그 매출 100억을 향해서 좀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매출로는 이제 그 업계에서 중위권에 속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저희보다 먼저 설립을 한 회사들이 좀 우량 그 기업들을 먼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제 수입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은 아시아로 그 수입을 안 해봤거나 아니면 아예 수입 자체를 안 해본 그런 현지 업체들을 좀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설명을 들으셨으면은 살짝 이제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이 매출 70억 원의 기업에서 영업지원팀을 굳이 구성을 해서 인력 배치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그 이유가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제품 그리고 영업팀 구매자 특성에 맞춰서 저희 영업지원팀을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 영업지원팀이 영업팀의 그 영업 활동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제품 특성, 영업팀 특성, 구매자 특성이 제일 개성이 강합니다. 제품 특성으로는 아무래도 필름이다 보니까 옷 소모량이 같이 이게 비례해서 따라가요. 옷이 이제 근데 유행이나
아니면 계절감에 따라서도 그 수요 변동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어들도 한꺼번에 막 컨테이너로 대량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자주 사갑니다. 자주 사가고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변동 사항들을 영업팀에서 하나하나 핸들링하기엔 좀 업무량이 버거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영업에 추진할 수 있으려면은 이거를 따로 이제 백업을 하는 인원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고요. 이제 영업팀의 특성으로는 아까 그 회사 소개 페이지에 있던 분이 저희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 이제 30년 넘게 해외 영업팀의 그 영업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계세요. 예, 직접 박람회도 참가하시고 부스도 설치하시고 출장 중에 이제 필요하다 싶으면 직원들 데리고도 이제 본인이 직접 운전하시고 또 성격도 급하셔서 그리고 이제 그 분이 이제 영업팀의 수장으로 계시니까 아무래도 영업 전략 또한 그 대표님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겠죠. 네, 저희 대표님이 항상 회의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네, 뜨거울 때 잡아라입니다. 네, 그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이템의 시장성이 이제 좀 뭔가 반응이 올 때 이거 우리 꼭 잡아서 팔아야 된다. 어떻게든 팔아야 된다. 이게 제품의 안정성은 팔면서 잡자. 이런 마인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매자의 수요가 우리를 향한 수요가 뜨거울 때 그때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우리한테 말 걸거나 관심을 보이거나 인콰이어리가 들어오면은 즉각 대응하고 밀착 관리에 들어갑니다. 저희 소나기 안에서 못 벗어나도록 이렇게 밀착 관리를 하는데 이제 또 저희가 주력으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지역이 중남미예요. 그 중남미 지역의 특성이 이제 또 저희 영업 전략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겠죠. 그 중남미 지역 특성이 참 관계지향적입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뭐 관시라고도 하나요? 아미가 거리면서 공식적인 그 업무 절차보다는 바로바로 이제 마체으로 자기가 필요한 거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봐줘 하면서 이제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원하는 요구를 한다든지.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아무리 얘가 힘든 그런 요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안 돼 이러다기보다는 좀 같이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대한 우리가 이 구매자의 편의를 봐주고 우리한테 구매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영업팀이 바쁘겠죠. 그걸 맞춰주려면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그 제품의 특성도 고려하고 그 영업팀의 성격도 고수를 하면서 구매자를 만족시키는데 저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저희 유니트레이드에서 영업지원팀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업지원팀으로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보통은 이제 영업지원팀 하면은 선적 준비, 그러니까 뭐 서류 마감부터 이제 선적을 하면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바이어가 오더를 할 때부터 아니면은 오더를 하기 전부터 그 발굴 단계부터 같이 투입이 돼서 마감까지 계속 참여를 합니다. 업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인드셋을 first in last out를 해야겠다. 나는 업무 영업 지원 팀이지만 계속 이제 부서별로 유연하게 흘러가면서 그 주시를 하면서 내가 필요한 그 업무적인 내용이 뭔지 체크를 해가고 다루러 가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상세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2, 3, 2번이 보통 영업팀에서 이제 보통은 다른 기업에서는 영업팀에서 좀 소리 없이 움직이는 단계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메일 참조도 되면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바이어의 편의와 그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문 발굴 단계인데요. 이때는 뭐 이 바이어가 우리한테 주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이고 주로 이제 저희 대표님이나 영업팀이 바이어랑 이제 막 얘기하고 메일 주고받다가 이거 좀 아닌데 하면서 끼어들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확인하는 게 운송 루트 견적 확인을 해요. 바이어가 주로 한국에서 구매를 해본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처음이라든지 하는 바이어를 저희가 어떻게 캐가지고 구매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거의 교육 수준으로 너네 한국에서 이렇게 사면 돼. 얼마 나올 거야. 그리고 얼마 걸릴 거야. 그러니까 뭐 수요 예측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돈은 이때 주고 이 사전 단계에서 한번 상의를 합니다. 우리랑 거래하면 어떻게 될 거야 하는 시뮬레이션 한번 돌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트레이딩 층에서 이제 뭐 견적이라든지 루트, 스케줄 같은 거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입 통관 사항도 이제 사전 확인을 합니다. 수입 통관 부분도 이제 저희가 중남미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중남미가 그 통관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는 좀 또 다른 까다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FM이 없는 까다로움. 그래서 쇼핑 마크 같은 것도 되게 기재하는 그 문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쇼핑 마크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또 뭐 브라질은 무게에도 민감하고, 아르헨티나도 무게에 민감하고, 그리고 뭐 나무 팔레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서렌더 비엘 안 받는데요. OBL만 받는데요. 근데 또 저희 그 도착지 OBL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세상에 OBL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서렌더 비엘로 마감을 하고 싶고 또 OBL로 통관을 하게 도안은 줘야 되고 해서 이제 그 그냥 관례적으로 생긴 게 도착지 OBL입니다. 우리가 서렌더를 하면은 현지에 있는 그 칠레 현지 업체들이 뭐 그 어느 나라에서 뭐 발행했을 그 표시를 칠레로 해주고 OBL을 발행을 해줘요. 네, 그런 식으로 사전 확인을 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입자들은 이런 무역에 대한 이론이 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 공부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우리랑 일하면 이렇게 너가 수입을 하더라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알려주는 부분이고, 이제 1번, 2번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그 가닥이 잡히겠죠. 아, 얘네랑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구나. 그게 이제 운송 조건을 좀 이제 정하는 거예요. 아, 얘네랑은 뭔가 좀 통관이 너무 까다롭고 도착했을 때 핸들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그 에이전시가 다 묶여 있구나. 그러면은 얘는 차라리 FOB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수시로 뭐 상시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낫겠다 하는 편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는 뭐 C 조건으로 보내서 한국에서 얘네가 바로 가져가면은 내륙 운송으로 곧바로 뭐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겠다 하면은 C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같은 회사니까 DDP 조건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운송 조건 판단도 이제 1, 2번 거치고 확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끝에도 갖는 거죠. 그리고 대금 지불 방식. 바이어마다 돈 줄 수 있는 그 루트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받잖아요. 저희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냐는 그런 요구도 받아봤고, 근데 그거 나중에 저희 매출 마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비트코인도 요청을 받아봤고, 뭐 페이팔 되냐? 자기네가 지금 빨리 돈을 보내가지고 물건을 받고 싶은데 페이팔 지불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로 돈 보내는 게 여의치가 않으면 차라리 우리가 좀 페이먼트 텀, 그러니까 좀 쪼개서 천천히 보내도 되니까 뭐 페이팔 말고 계좌 TT로 보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는 운송을 했을 때 선적을 했을 때 그 외환 매입도 진행을 해요. 이게 LC 같은 건데 저희는 OA라는 그 무역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또 고려를 하면은 이 바이오는 그 외환 매입을 진행하는 어느 은행에다가 돈을 받기로 해야겠다. 그 내용도 사전에 확인을 하죠. 이 발굴 단계에서 이 사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게 처음에 이제 세팅이 잘 돼야 그 뒤로 좀 스무스하게 지나갑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주문 수치. 바이어가 저희한테 이제 PO를 주는 단계죠. 그냥 니네 물건 뭐 있어? 몇 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PO를 주는 단계인데, 이때 이제 PO를 받은 시점에서 저희가 운송비를 같이 청구를 해야 되는 조건, 그러니까 CD 조건 이면은 PO를 받은 시점에서 다시 견적을 확인을 하죠. 견적을 확인을 하고
그 PO를 받은 그 물동량 대비, 그러니까 뭐 한 팔렛이면 한 팔렛, 뭐 5팔렛이면 5팔렛, 아니면은 8팔렛이면은 이거 조금 더 수량 올리면은 우리가 FCL 운임 조금 보태줄 테니까 수량 늘려가지고 주문해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견적을 확인하면서 같이 스케줄 확인도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물량이면은 한 2, 3주 걸릴 것 같은데 다음 달 선적이긴 하지만 뭐 일단 스케줄은 지금 이거랑 비슷할 것 같아 하고 사전 확인용으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상의를 하겠죠. 아, 유니트레이드에서 이 정도 물건 사면 되겠다. 지금 주문하자, 돈 보내자 하고 주문이 확정되는 단계. 그때 이제 저희가 PI를 바이어 측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I상에 이제 저희 계약 조건이 다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뭐 결제 조건이라든지 뭐 운송 조건 이런 것들 우리가 합의한 내용들 다 제대로 기재가 돼서 바이어한테 컨펌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르는 또 없는지 같이 메일로 계속 참조가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 확정 단계에서 주로 이제 성금,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면 이제 정말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금 받고 대금 받는 처리도 제가 처리를 해요. 제가 외환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제 수취하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확정 처리를 하고 그리고 선적 스케줄도 이제 주문 확정 단계에서 저는 사전 예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순서가 엇갈릴 수 있는데 저는 아 이때쯤 걸리겠다 하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 저희 구매팀이랑 생산팀에 좀 먼저 가이드라인을 줘요. 이때쯤 선적해야 합니다 하고 그리고 너무 빡빡하다 싶으면은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스케줄을 미룰 테니까 최대한 여기에 맞춰달라 하고 그 바이어랑 저희가 약속한 그 리드 타임에 맞춰서 좀 선적 스케줄을 사전 예약하는 편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주문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물건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 생산팀, 개발팀에서 이제 물건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동안 저도 이제 같이 그 상황을 주시를 하는데요. 뭐 화물 쇼트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물동량이 좀 이제 몰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지연이 되면 그 지연 상황에 맞춰서 저도 스케줄을 바꾼다든지 서류를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도 같이 주시를 하고 있고 입고도 물건이 제때 입고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을 합니다. 네. 확인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뭐 E 조건, F 조건이면은 저는 이 단계에서 먼저 노미 포워드한테 연락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바이어 측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바이어 측에서 업체를 정하고 뭐 저희한테 연결이 돼서 노미 포워드한테 스케줄을 연락하고 우리가 선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중남미 메인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느긋해요. 네, 느긋하기 때문에 저희가 화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고 있어서 거의 다 될 때쯤에 노미 업체 그냥 찾기 시작하고 저희한테 연결이 되기까지 시간이 수일이 걸릴 수가 있고 물건이 다 준비됐는데 노미 연락이 안 와서 스케줄을 놓쳐서 이런 식으로 선적이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상황을 좀 많이 겪고 제가 취하는 건 먼저 연락을 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을 해서 이제 먼저 연락하는 것도 이전 이력을 좀 참고를 해요. 이전에는 이 A 운송사에서 FOB 오더로 노미 포워더 분들과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선적을 했구나. 그 이력을 참고를 하고 제가 먼저 이제 연락을 해서 스케줄이라도 미리 달라. FOB 오더는 아마 지금 여기랑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으니 확인이 되면 선적 스케줄을 부킹을 해주시고 지금은 저희 스케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생산 일자에 맞춰서 선적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사전 연락을 합니다. 사전 연락을 하고 만약에 시대 조건이면은 이때쯤 화물이 언제 나오겠다 하는 그 대략적인 윤곽이 잡혀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납기일에 나오겠구나 하면은 바이어한테 그때 통보를 합니다. 네, 나중에 좀 지연되거나 하면은 반복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윤곽이 잡히면 선적 스케줄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 업무가 이제 개시가 되는 거죠. 선적 준비를 하는 건데
선적 서류를 이제 마감을 해야 돼요. 이제 인보이스랑 패킹 리스트 두 짝 맞춰가지고 저희 담당 관세사님이 계세요. 그 관세사님한테 이제 전출을 하면은 수출 신고 필증을 발급해 주시는데 그걸로 이제 포워더분들이 서류 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 서류 마감을 하는데 저는 보통 유사시를 대비를 해서 거의 화물이 출고되는 당일에 그 서류 마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바이어들이 그 물건이 워낙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걸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자기네들도. 그때그때 물량을 바꿔요. 몇 개 더 추가를 해달라, 몇 개 더 빼달라, 아니면은 뭐, 나 이거 말고 저거 줘, 막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동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아예 확정된, 패킹 완료되고 확정된 수량으로 선적 서류 마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물 출고도 제가 진행합니다. 직접 배차를 제가 내려가지고 출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좀 지연 사항이라든지 예외 사항, 뭐 로로버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생기면은 그때 이제 대응을 해서 스케줄을 바꾼다든지 하고 수입자 측에도 안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바이어가 진행을 하든 저희 쪽에서 시조건으로 진행을 하든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내를 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F 조건이라 해가지고 바이어가 그때그때 그런 이슈 사항들을 알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는 저희 내부 한국 포워더 분들끼리는 이런 이슈 사항을 알고 있어도 현재까지 그 뉴스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바이어는 이미 우리가 보낸 줄 알고 있고 아니면은 이미 보냈는데 배가 늦을 뿐인데 우리가 안 보내서 선적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F 조건, C 조건 다 떠나서 이런 부분은 계속 바이어한테 직접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물동량이 갑자기 몰려서 손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희는 대표님이고 뭐 인턴이고 할 거 없이 로테이션을 돌아요. 양주 생산관리부 가서 직접 박스 접고 패킹하고 적재하는 거 도와드립니다. 네, 그런 업무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송 부분에서 이제 화물 출고가 되고 배나 비행기를 타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도 바이어한테 잘 탔다 아니면은 스케줄이 바뀌었으면은 바뀐 내용들, 지연 사항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것도 같이 스피커 어드바이스로 사진이랑 스케줄이랑 선적 서류랑 첨부를 해서 메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중남미 바이어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메일을 잘 안 봐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놓는 거는 거의 로그 남기기 용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같이 병행을 합니다. 서류는 분명히 메일로 보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보낸 다음에 바이어한테 왓츠앱으로 또 보내요. 똑같은 내용. 메일 확인해 이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또 보내요. 그래야 이제 저도 안심이 되고 그쪽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상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운송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잔금도 이제 받아야겠죠. 보통 그 운송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페이먼트 텀을 세팅을 해요. 예를 들면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6일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는 좀 티타임이 다른 국가에 비해 좀 짧으니까 얘네는 선적 전에 다 받아야겠다. 세팅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걸린다. 그럼 그 티타임이 상대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60일까지 걸리니까 선적 전에 30% 받고 도착하기 전에 한 70% 받자. 얘네는 물건도 많이 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편의를 봐주자 하면서 이 페이먼트 텀을 세팅을 하는데 그 대금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또 BL 마감, 그러니까 화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인질로 삼았던 BL을 마감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선적함과 동시에 저는 이제 은행에다가 우리 이렇게 수출이 이루어졌고 이 매출을 근거로 대출해주세요 하고 외환 매입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OA라고도 하는데 그 업무를 별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 도착 및 마감 단계가 있는데요. 이제 물건을 보내서 끝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잘 받고 매출이 일어나야 저희한테 또 오더를 하고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바이어가 최대한 빨리 화물 통관을 진행을 하고 물건을 무사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합니다. 그 수입 통관 선적서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청 사항이 있다면은 그쪽 이제 에이전시 그 바이어 측에 통관 에이전시가 있으면은 직접 그 에이전시 측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뭐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거의 운송비에 대한 마감이 끝나는데 보통은 선적하고 나서 그 운송비 청구서가 나오지만 D조건 같은 경우에는 현지 비용도 발생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스토리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항구 비용도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저희는 그 미국 법인의 DDP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아틀란타 CFS까지 가가지고 그 CF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완전 그 법인에서 받고 난 다음에 청구서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이제 최종적으로 부대 비용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 회계 시스템에 들어가는 ERP 내용도 등록을 해서 마감을 하고요. 수출 실적이랑 운송 기록도 내부 이력 관리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좀 사고 사항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본 서류를 보내는데 얘네가 잃어버렸다든지 이전에 진행했던 그 이력들을 가지고 다음 오더에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오더가 들어왔을 때 이제는 이제 재구매를 한 전기 바이어겠죠. 전기 바이어인데 이제 전 오더에서 뭐 미수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포함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전 오더를 했을 때 이런 거 좀 불편했다. 나중에는 뭐 서류에 이런 추가 문구 써달라 아니면은 패킹을 할 때 뭐 두롤 한 상자가 아니라 한 롤 한 상자로 좀 바꿔달라 아니면 쇼핑 마크를 좀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희랑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문 발굴 단계부터 마감 단계까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번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유니트레이드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나고 자라고 배운 게 이거예요. 처음 저희 사수분 그 이지성 과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프로세스를 처음에는 이렇게 알려주셔서 처음에 이렇게 따라를 했어요. 네, 따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좀 한 4년차, 지금 4년차죠. 4년차 좀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고와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업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그 선적 준비 단계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모든 거를 한 번에 확인을 하고 무난하게 처리를 하려면은 굉장히 이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특한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발굴 단계부터 투입이 돼서 무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 그게 이제 처음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좀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정말 사고가 나거나 예외 사항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때 이제 투입이 돼야 하는 시간, 금전적인 손실, 노동력보다는 더 세이브하는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무난히 선적이 되고 도착하는 게 그게 더 예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자연재해에 대한 마음으로 살짝 마음 편안하게 이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그 선적권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네, 저희 A 바이어가 있는데 이 바이어 국가가 굉장히 관계지향적입니다. 관계지향적이고 그 정부 관여가 심해요. 얘네가 수입을 하려면은 정부에다가 나 유니트레이드에 뭐 어떤 물건을 16살 필름을 뭐 10개 살 건데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수입 승인을 받은 다음에야 저희한테 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물건을 빠르게 사고 싶어도 돈도 못 보내고 그런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건이 그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떨어져도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애로사항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고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영업팀은 이제 밤낮 없이 계속 이 바이어랑 수시로 연락을 받으면서 그 상황을 주시를 합니다. 뭐 얘네가 돈을 보냈으면 돈을 보냈다, 뭐 얼마 기다릴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수입 승인을 빨리 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데 너네가 이런 서류 좀 같이 좀 준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 즉시 대응을 해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매 생산관리팀은 그 영업팀에서 이렇게 축적한 신뢰 기반으로 먼저 물건을 준비를 합니다. 얘네가 확실하게 살 것 같으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신뢰가 있으니까 일단 믿고서 물건부터 먼저 준비를 해보자. 물건부터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수입생이 되면은 바로 이제 선적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 영업지원팀에서는 노미 그 포어더 측에 먼저 연락을 해서 스케줄 확인을 하고요. 그 스케줄 확인을 한 거를 토대로 저희 그 생산관리팀이랑 계속 수시로 조율을 해가면서 이거 실선적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 것 같다, 아니면은 좀만 더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부서 간에 실시간 그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그 지연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케이스로는 그 비바이어가 있는데, 이 바이어가 되게 신뢰주의, 원칙주의예요. 그러니까 돈 나가는 거, 그리고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거, 필요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네. 근데 이 바이어 국가에서는 중국산 제품이 굉장히 가격적으로 우세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 경쟁을 피해갈 수가 없겠죠. 네, 그 부분이 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같은 대륙, 그러니까 같은 나라가 아니더라도 같은 대륙 내에서 이렇게 내륙 운송으로 빠르게 다른 회사의 물건을 살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 바이어 국가랑 되게 먼 위치에 있는데 티타임으로는 거의 한 40일, 지금은 60일이겠네요. 네. 60일 정도 걸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도 밀리고 티타임으로도 밀리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사게 할까,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협조를 하는 부분이 또 통관이나 서류 처리도 예민합니다. 이게 FTA 협정국이다 보니까 또 바이어 성격상도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서류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저희가 영업지원팀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물품값이든 그 운송비든 총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수입 부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물품가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마진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산과 경쟁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은 그 F 조건으로 진행했던 거를 좀 경쟁력 있는 그 해상 운임으로 우리가 C조건으로 돌려서 총 그 수입 부대 비용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완화를 시켜주자 해서 저희가 그 C조건으로 아예 돌렸어요. 해상 운임도 아예 떨어뜨리고 돌려서 그 바이어 측에서는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비싸긴 한데 그래도 물류비에서는 이 정도로 얘네가 편의를 봐주니까 주문하기 좋겠다, 그래서 판단이 들어서 계속 이제 저희한테 C조건으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거리적으로도 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정을 받을 때 이게 저렴한 경우에는 그 트랜스퍼 TS라고 하죠. 닝보 포트라든지 아니면 싱가폴 이런 데서 한번 환승을 하는 조건으로 견적이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저렴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해야 돼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확인을 먼저 스케줄을 확인을 하고 견적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테이너 하나에 $3,000인데 우리는 이거 TS 안 하고 다이렉트로 40일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전 안내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어도 한국산으로 사는데 이 정도면은 물류비도 저렴하고 40일에 받을 수 있으면은 그럼 미리 주문을 해서 판매를 하면 되겠다라는 그 판매 전략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티타임이 길면은 아무리 저희가 빠르게 준비를 하더라도 예외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둘 다 난리잖아요. 그 야외 사항이 있어도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빨리 그 보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 측한테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상황이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우리가 너네 물건 이렇게 신경 쓰고 있고 어디쯤 갔고 너네 물건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참 상황이 안타깝게 됐다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진고 서비스 상의 그 쇼핑 스테이터스 자료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바이어한테 직접 캡처해가지고 보내주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서류 부분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엑셀이랑 PDF도 이제 같이 전달을 해주면서 상시 확인을 하고 최종 확인된 그 수입 통관 서류로 이제 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실시간 피드백을 그 수입자라든지 아니면 수입자 측에 있는 그 통관 에이전시라든지 직접 연락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전 질문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와 문서 및 이메일량. 네, 저희가 그 2023년 기준으로 155건의 선정권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수치로 환산을 하면은 보통 저희가 작성하는 서류가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잖아요. 약 465건의 선적 서류를 제가 작성을 했네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직접 원본 서류로 전달을 한 게 이제 91건. 그러니까 이제 91건이면은 거의 한 달에 몇 건이지? 한 8건은 그래도 저희가 직접 쿠리어로 발송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흔적서류를 핸들링하고 있고 메일로는 바이어랑 저희 영업지원팀이랑 주고받는 그 메일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메일을 많이 보내봤자 어차피 안 읽고 예외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피드백용으로 주고받긴 하지만 보통으로는 4회 정도 주고받는 걸로 그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포워더 분들과는 이제 한 20회 정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진고 서비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부킹 이후에 그 마감 내용까지 한 20회 정도 주고받는 걸로 지금 카운팅이 되고 있는데 평균적인 거고요.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 이상으로 줄여지지가 않는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트레이딩스 즉 서비스를 사용한다면은 어디에 활용하는지 활용하는 부분이 저는 견적문이랑 선적 안내 그리고 이슈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팔로우하는 내용들 관련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 영업팀 측에다가 제가 제공하는 실제로 제공했던 그 견적 지원 그러니까 견적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그대로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보면은 이제 부대 비용이랑 저희가 요청했던 CBN 기준으로 해상운임도 나와 있고 어느 포트로 가는지 다 나와 있어서 그냥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만약에 좀 내용이 많다 아니면은 좀 물량 변동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아예 엑셀로 물류 운임 자동 환산이 될 수 있도록 엑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LCL, FCL 건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캡처해서 그대로 보여주면 저희 영업팀에서도 바로 참고를 해서 해상 운임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바이어 측에 전달을 하는 쇼핑 어드바이스 내용이에요. 실제 메일을 그냥 제가 캡처해가지고 가져왔고 이게 옛날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콜링 포트가 다 명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내용이고 굉장히 바이어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화물이 단순히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도착한다는 내용은 자기네들 포워더를 통해서 또 들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 자료를 첨부를 해서 제가 쇼핑 어드바이스 주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메일을 잘 안 보는 바이어더라도 이거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이 직접 출장 가셨을 때도 이런 내용 피드백으로 받았대요. 바이어들이 이런 거 좋아하더라, 잘하더라, 그럼 계속 이런 거 해줘라 하고 피드백을 직접 듣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니까 저도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으로는 저희 유럽에 있는 바이어인데 홍해 사태 때문에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바이어는 선적을 한 다음에
그 지원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정말 급한데 어떡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좀 고민을 많이 토로했던 바이어라 제가 밤낮이고 그냥 그 시시각각 그 운항 사항을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이게 아무리 불안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저희가 계속 손 놓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 지금 화물이 얼만큼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런 위기 상황 때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이런 계기로 저희도 유니트레이드랑 이 바이어랑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고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위기 상황으로 넘겨준다기보다는 저희도 이런 식으로 계속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포워더를 선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옛날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저희가 의뢰를 했던 포워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 겪고서 그 스페이스 롤오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포워더랑 같이 진행을 하면은. 그래서 제가 발품을 활동 중에 트레드레스를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포워더 분들을 이제 선정을 할 때 두 가지를 봅니다. 처음으로는 서비스 퀄리티가 지속 가능한지. 그러니까 선정만 해서 끝이 아니라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착까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잖아요. 사고 대응까지 계속 같이 팔로우를 하는데 선적이 된 이후에 청구서 딱 받고 저희가 비를 마감한 뒤로는 연락을 잘 안 받는 포워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건들이 많다 보면은 이게 업무적으로 끝난 건이 이제 다시 이제 들여다보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영업을, 그러니까 외부도 영업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랑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 포워더 분들은 이런 사후 관리가 좀 원활한 분들을 위주로 제가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잘 됐으면 좋겠고 욕심이긴 한데 연락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끝까지 저랑 책임감 있게 뭐 사고가 나더라도 같이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포워더 찾았고요. 앞으로도 더 찾고 싶고 그리고 스페이스 안정성,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게 저렴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안정적으로 제때 선적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스페이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또 규모가 있는 포워더를 선정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코트라에서 물류 바우처라고 지원 사업 하는 포워더 분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행 기관으로 등록이 돼야지만 그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원 사업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그 지원 사업 수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포워더만 제가 따로 찾곤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서 아니면은 저희가 보내야 되는 그 물량의 도착지에 맞춰서 변동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이 두 개입니다. 그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제가 신입 시절을 코로나랑 함께 했기 때문에 가장 그 한이 맺혔던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자꾸 내가 해결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이 굉장히 그 무기력함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가항력의 대외상황인 거죠. 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사고가 다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철저하게 어떻게 한 오더를 좀 안정적으로 끝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트레디레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포워더분들을 이때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혼자로는 도저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승용 매니저님이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 업무에 사용되는 업무 툴의 종류와 활용 방법 이게 제가 트레디레스를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툴이 트레디링스예요. 그래서 모든 툴이 이렇게 트레디링스처럼 편하고 모든 그 회사가 가면 정동 PL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트레디링스 찾고서 신나가지고 다른 업체들도 되게 많이 컨택도 해보고 문의도 받아보고 그랬었는데 좀 철저히 환상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 저희 실전에 안 맞는
그런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그 업체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저희 실정에 안 맞는 업체들이 많았고 지금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툴이 옛날에 사용했던 그 버전 회계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버전 회계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이제 SF를 넘어와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전 1억 관리 때문에 지금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하이버스 이건 인사관리 인사관리 그 협업 툴인데 저희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기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연차 신청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이버스로 전자결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진고 서비스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멤버십으로. 그리고 첼로스케어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첼로스케어는 그 업무 시간이 아닐 때 밤이라든지 새벽에 저희 대표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연우야 이거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님은 어떻게 됐니? 그러면은 바이어랑 지금 대화 중이세요? 아니면 대화 중 아니세요? 대화 중이야. 그러면은 저는 대화 중인데 이거 빨리 땡겨야 되는데 빨리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또 포워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나 진고 견적 올리면 그때는 답변이 안 오잖아요. 오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첼로스케 가가지고 즉시 견적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대략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진행을 하건 안 하건 일단 즉시 견적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서 그 대표님한테 그 자료를 넘겨드리고 그리고 시황 확인도 같이 좋은 자료가 많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데이터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업팀이 사용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그 물동량을 HS 코드라든지 ITM용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검색을 해서 그 기록들을 토대로 영업 전략에 활용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라이센스 비가 발생하는데 그 이상의 가치만큼 저희가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활용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노션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창 그 대리 과장님들이 MZ병 걸렸어가지고 당시에 도입을 했다가 지금 아무도 사용을 안 해서 제가 관리자인데 다 그 멤버십 자르고 저랑 그 마케팅팀 직원만 남겨놓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유하려는 사람이 공유를 좀 해야 되는데 보려는 사람만 있고 공유를 이렇게 올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챗GPT는 제가 좀 이제 그 오타가 많아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그 영어라든지 뭐 스페인어 이런 거를 그냥 아예 메일 본문을 올리면은 교정을 자동으로 좀 해줘서 그 부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루커 스튜디오는 제가 좀 그 데이터 시각화 자료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무료라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입을 하려다가 좀 실패했던 툴이 있는데 이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레드렌즈 이게 블록체인 기반이래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그 원본 서류가 없더라도 실제로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OB를 보내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그냥 그 BL을 공유를 해서 통관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었었다고 해서 그때 되게 좀 기대를 하고 우린 언젠가 저런 걸 쓸 수 있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사업 철수를 하는 바람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브리티 RPA인데 이건 삼성 SDS에서 지금 개발하고 상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자동화 그 RPA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제가 직접 그 교육도 한번 들어보고 무료 그 서비스도 한번 받아봤었는데 이제 시연을 해보려고 하니까 저희 유니트레이드 실정에는 그 시연하기에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너무 먼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나중에 좀 언젠가는 써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끼리의 그 연결이라든지 예외 사항이 없고 매끄러워야지만 이게 RPA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데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예외 사항도 너무 많고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조율해야지만 매끄럽게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RPA이 한번 구동이 되려면은 저희 계속 에러가 떠서 멈춰요.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사용을 할 생각을 하고 지금
고민 중이에요. 나중에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저희 대표님한테는 그냥 언제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다음 질문. 그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현재 유니트레이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툴만 쓰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툴만 쓰면은 우리도 DX 기업, 우리도 이런 거 자동화로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철저히 현상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그 툴에 의존하려는 그 현상 때문에 투입되는 그 비용만 많고 그 이상의 가치는 못 이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시도를 안 했던 기업도 있을 텐데 저는 근데 이런 1년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 우리 유니트레이드가 지금 제조 공정부터 뭔가 꼬였구나. 지금 제조 공정에서 표준화가 안 돼 있고 데이터도 일원화가 안 돼 있고 좀 이제 이런 부분도 다 정리가 돼야지만 나중에 DX를 도입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고 탈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마침 들던 차였습니다. 네, 특히 SAP를 올해 초에 도입을 했는데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좀 출혈이 많았어가지고 지금도 쓰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투입된 비용 때문에 억지로 쓰고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재고 관리도 되고 회계 관리, 판매 관리 다 되는 걸로 보이지만 그 내부적으로 저희 생산 라인부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성장통이 좀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계기로 정말 우리가 RPA든 다른 툴이든 WMS든 CRM이든 도입을 하려면은 정말 이게 처음 시작되는 그 제조 공정부터 이게 정리가 돼야지만 우리 직원들도 탈 없이 쓰고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좀 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레드링스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이것도 오늘까지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진고를 이제 최근까지 쓰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게 협업하기에 진고가 좀 솔직히 좀 쓰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발굴 단계부터 마감까지 계속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보 연계성이 너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점이라면은 제가 쓰든 인턴이 쓰든 아니면은 최고 그 경영자가 들어가서 보든지 간에 바로바로 이제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이력 관리가 남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 진고 서비스만 지금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각 페이지마다 연계성이라든지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그냥 딱 견적을 받고 진행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업들은 또 처음 바이어를 발굴을 하고 다음 재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이력 또한 저희한테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산 관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력들이 여기에서만 그냥 이렇게 뭉쳐있고 단순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진고한테 기대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지금 진고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런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사실 선적 이후로는 제가 활용하고 있는 그 기능이 없어요. 네, 진고상에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기능이 선적한 이후로는 없고 만약에 그 활용을 하더라도 좀 불편함이, 그러니까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는 그 이상의 가치가 창출이 되면은 저는 무조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장점은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시고 정보 연계성도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한 명 한 명의 화주가 이 진고를 쓴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게 단순히 편의성, 포워더들한테 견적 물어보는 시간이 준다 이런 식으로의 그 시간 단축에 대한 편의성보다는 차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을 또 고려를 해주신다면은
많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포워드 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 다루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포워드 업체를 끼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견적 확인이라든가 스케줄 같은 경우에 그 포워드마다 가격이라든가 그 스케줄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을 해서 바이어랑 협상을 하는지가 좀 잘 안 그려져서 드리고. 일단 위클리로 마레 콘솔 측에서 스케줄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시면은 저는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여쭤보기도 하고,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위클리를 전달해 주시는 스케줄 엑셀 파일로 주시거든요. 포트별로 다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전 확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은 H&M의 하이커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가 견적도 근데 제가 최근에 막혔는데 게 화주 계정이라서 지금은 검색이 안 되고, 옛날에는 이제 검색을 하면은 컨테이너 운임이랑 예상 스케줄 같은 것도 확인이 됐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저는 안내가 나가요. 근데 보통은 제가 짐고에다가 사전적으로 견적을 올린 다음에 견적이 이렇게 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괜찮은 견적의 운송사 측에 제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스케줄 좀 주실 수 있냐, 선사가 좀 원인 것 같은데 원 스케줄 달라, 아니면 H&M 스케줄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저 나중에 진행을 할 것 같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견적 문의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추적하는 과정은 일단 저희 한국 측 포워더의 요청을 가장 먼저 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C 조건이든 F 조건이든 현지 업체들이 얼만큼 엮여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물 데미지 입은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을 보여주고 저희가 출고했을 때 멀쩡했던 그 화물 사진도 같이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데미지가 발생을 했다. 근데 이 데미지가 발생한 구간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니 추적을 해달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고, 사실 F 조건이면 더더욱 추적에 대한 요청을 강력하게 할 권리가 없어요. 네, 현지에서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나마 C 조건이면 현지 업체한테 이제 물어봐서 자료 제공이라든지, 사실 여기에서 현지 내륙 운송하다가 데미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추라도 할 수 있는데, F 조건이면 더더욱 협조를 안 해주죠. 대신에 저희가 정당하게 그나마 요구할 수 있는 거는 선적지랑 도착지에서 이제 핸들링 할 때 찍는 화물 사진이 있어요. CFS 화물 사진들. 그 화물 사진들을 그나마 좀 받으면은, 우리 한국 선적지에서 실을 때는 컨테이너 작업할 때는 멀쩡했네, 유추를 하고 배를 싣고 난 다음에 이제 도착지 CF에서 작업할 때도 괜찮네, 멀쩡했네 하는데, 이제 바이어한테 받고 난 다음에 데미지가 생겼다는, 이 정도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진 받으면은 거의 코난 빙의해가지고 이 각도에서 보이는 쇼핑 마크가 지금 이게 칠자 같은데 바이어가 데미지 입은 쇼핑마크에서도 칠자가 보이면 이건가? 그리고 그렇게 유출하기도 하고, 저희 쇼핑마크에 스와치라고 색상을 이제 분류하는 동그란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바이어가 데미지 입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검정색인데 그 검정색이 있는 판을 찾는 거죠. CF 사진에서. 그런 식으로 유출해서 바이어한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취합한 내용들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선적했을 때 멀쩡했는데 너네가 받고 나니까 이런 거 보니까 여기서 지금 너가 직접 알아봐야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이런 식으로 협조한다,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물 사진을 제공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주체가 창고 측일 거예요. 그러니까 포워더분들이 이제 창고랑 같이 일을 하면은 창고 측에서 사진을 작업할 때 찍고, 나중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저희도 창고 측에서 직접 전달을 받는 게 아니라 또 포워더분 통해서 전달을 받아요. 네, 창고 측에서 그걸 찍어가지고 받는 겁니다.
이제 사후 대응할 때 되게 화물 사진이 중요해 보이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잘 찍어주세요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궁금해서. 아, 저희가 CFS 측에 잘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요청을 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그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 한 컨테이너마다 들어가는 물량도 많고 정신이 없는데 그냥 사진이 있으면 좀 감사한 정도로 네, 그렇게 저희가 일일이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의 도메인 교육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